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유지를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이 최근 급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선 탓으로 풀이됩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9% 하락한 15,618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55%, 0.49%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나빠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13%, 0.09% 하락한 반면 영국 증시는 0.04%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매달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OMC는 이 밖에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경기 회복과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최근 정치권의 정쟁으로 정부의 셧다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차질을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0.8%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휘발유 가격은 0.8% 상승했습니다. 음식료품 가격은 전월에 비해 오르지 않았고 주택 가격은 0.3%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용 분석업체인 ADP는 10월 민간 부문 고용이 13만 명 늘어났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14만 5천 명과 시장 예측치 1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폭입니다. ADP 고용지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여겨지며 미국 노동부는 10월 고용 동향을 다음 달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월의 14만 8천 명에 못 미치는 1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올 3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은 3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25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주당 19센트를 상회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순이익은 주당 17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 주당 2센트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3분기 매출액도 2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19억 1천만 달러도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이후 페이스북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었던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연준은 방침을 내렸는데요. 이 결과 모두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 그대로였습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 증시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지수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역시 전일 최고치에서 조금 소폭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게 연준의 결과 이유였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도 13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GM과 페이스북 등의 실적이 양호한 수준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한편 어제 막판 뷰심으로 또 한 번 2060 가까이 올라가는 코스피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도 소폭의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인지 목요일장 전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0일 예상대로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곧바로 이어갑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성명서 발표 이전에 마무리가 됐었죠. 유럽 증시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고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실적은 괜찮았는데요. 네. 지수는 좀 반락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는 이런 그 분위기가 시장의 자율 조정을 좀 불러일으킨 이런 요인으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다우는 0.39%가 내렸습니다. 지수는 15,618포인트, 나스닥은 0.55%가 하락했습니다. 3,93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49%가 하락한 1,76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한 2달 하루 정도 올해 이제 뉴욕 증시가 남아 있는데요. 다우의 상승률은 연간 상승률 19.6%, 나스닥은 30.8%, S&P 500 지수는 24%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우와 나스닥의 이 상승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역시 나스닥을 상승시킨 요인은 $1,000를 넘어선 구글의 그 나스닥 효과, 그다음에 애플이 자사주 매입 이런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점, 그다음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그 선전 이런 부분이 가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성명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양적 완화 유지 이런 결정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셧다운 여파에 따른 경제 지표를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가장 낮아진 이런 회의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악재성 요인으로 나온 시장의 내용은 핑코의 빌 그로스 CEO가 시장에 버블 징후가 다소 보인다 이런 그 얘기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영국은 0.04% 소폭 상승을 했지만 독일과 그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증시 모두 소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PSI 지수가 1.28% 상승하는 등 일부 국가의 선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진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미 연준의 FOMC 회의 성명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방침을 내렸는데요. 예상했던 바여서인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에 하루 정도 한 번 이제 회의가 남았는데요. 네. 이번 회의가 올해 들어서는 가장 관심이 많이 떨어진 이런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옐런 부의장이 차기 수장으로 지명이 됐고 청문회를 기다리는 이런 와중에 또 이달 들어서 셧다운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일찌감치 특별한 얘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이와 그대로 특별한 얘기가 정말로 나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달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반대를 했던 캔사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총재는 이번에도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그 성명서에 나온 문구가 하나가
주택 시장의 회복이 다소 느려지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의사록이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연준의 현재의 스탠스는 다소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옐런 의장이 취임하는 2월 1일 이후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지 여부도 다소 현재까지는 논란이 좀 남아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었던 고용지표와 연계한 양적 완화 축소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연방위원이 일부 이제 제기하는 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 언급이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성명서에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수의 의견으로 다루어졌는지 내부적인 의견은 의사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겠고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시장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은 10월 초 들어서는 많이 현재 튀어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차기 수장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차기 수장의 의중이나 차기 수장이 가져가는 통화 정책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행태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는 이제 12월 17일과 18일 한 번의 회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약 17일 정도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가 매우 혼재된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 12월 회의도 10월 회의와 마찬가지로 그 관심도는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간밤 성명서가 나왔었던 FOMC 회의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편 이 글로벌 증시 시간을 통해서 케이스 슐러 주택 지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이 지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로버트 슐러 교수가 2007년이었나요? 미국의 부동산 버블을 한번 예측을 해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부동산 버블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 시장에 네. 경고 메시지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무게감은 조금 더 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뉴욕 증시에 대해서 버블 우려는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유로존이나 그 다음에 현재 브라질, 그 다음에 일부 중국에 대해서도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저명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가 30일 날 어제였죠. 그 맨하탄에서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 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연설을 통해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던 이런 부분에서 브라질의 주택 시장이 2008년 이후에 2배 이상 현재 가격이 뛴 것에 대해서 이것은 버블이다라고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중국의 주택 시장 거품에 대해서도 그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버트 실러 교수도 중국에 대해서도 일부 주택 시장의 거품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버블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언저리 수준이라고 판단한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러 약세 징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100달러 아래로 밀려난 이후 1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이하에서 구착화되는 징후까지 보이고 있는데 국제 유가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좀 다뤄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늘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유가의 행보를 보니까 이달 21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현재 100달러 수준을 다시 원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선 원유 가격은 96달러 77센트로 1.5%가 내려갔고요. 이렇게 이제 유가가 그 100달러 밑으로 들어간 부분은 현재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달러 약세가 유가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특히 이제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결제를 달러로 가져가기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유가에도 좀 부정적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상의 논리도 오페크 회원국이 아닌 비오페크 회원국들이 공급을 좀 늘리고 있고, 그 미국의 현재 원유 재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도 공급이 조금은 현재 우위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가격의 하락세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요 원자재 애널리스트들은 그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90달러 수준이 1차 저지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연준의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행보, 이런 부분이 현재 유가에도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 분석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모두 말씀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님 모시고 함께 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지,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은 거래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지난 한 주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매수를 보인 종목이 삼성전자이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신세계,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 SDI, 네이버, 삼성중공업 쪽으로 매도를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강한 매수세, 그리고 NH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포스코, NC소프트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판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세계, KT 같은 종목 쪽으로 매도세 보였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팔았던 종목이 완전히 엇갈린다라는 거,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그리고 신세계가 상당히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종목이었고, 네.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수급 주체가 모두 관심을 갖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금융주라든가 항공 관련된 업종군들, 뭐 게임 관련된 업종군들이 원화 강세에 수혜 혹은
환율에 대한 영향권이 적은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환율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백화점 관련된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세계가 가장 상승 탄력도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롯데쇼핑이라든가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 쪽으로도 그 매개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NC소프트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모바일 게임 관련된 업종군들이 상당히 부진한 주가 흐름 보임에 따라갔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었던 이 온라인 게임 관련된 업종에 대한 약간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 속에서 추세적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파는 종목들 한 주간의 흐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행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KG 이니시스, 네. 아이센스, 삼천리 자전거, 인터파크, 성우 하이텍 쪽으로 매수, 반면에 서울반도체, KH 바텍, 파트론, 인프라웨어, 한국토지신탁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KH 바텍, CJ ENM, SM, 로엔, 한글과 컴퓨터를 매수, SFA, 그리고 잉크테크, 파라다이스, 테스나, 솔브레인 쪽으로 매도세 보였는데, 결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다는 거, 2012년도부터 2013년도 큰 폭의 성장 흐름 보였지만은 온라인 결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수출 모멘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모바일 쇼핑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점유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주가 상승과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을 끼치고 있고, 온라인 쇼핑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지만은 아예 지금 시점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이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터파크라든가 또 비슷한 종목으로는 다나와 같은 종목 쪽으로 현재 시점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주에 대한 기관의 긍정적인 시각은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SM이라든가 노엔, CJ, ENM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보였다라는 거, 특히나 음원 관련된 최근에 좀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가격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작용해 주면서 기관의 수급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테마적인 흐름, 약간의 계절적인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천리 자전거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확대되면서 가을적인 그러한 계절적인 요인과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거래소 쪽과 그리고 코스닥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나요? 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차, 삼성중공업,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수세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SFA, 테스나,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아는 종목, 그 업종의 대표 주자격인 종목군들을 대거 매수했다라는 거, 1위에서 3위권 안에 드는 그런 기업군들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아무래도 인덱스와 관련된 그러한 지금 지수 상승과 관련된 큰 영향권이 큰 종목 쪽으로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개인들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 상당히 부진한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나왔지만은 개인의 시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그와 관련된 조선업종에 대한 수혜, 그리고 LNG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선업종도 그와 관련된 수혜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매수 자극을 이끌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 관련된 출시 기대감 최근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호평들이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애플에 있어서 성장률이 분명히 약간의 지금 시점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약간의 정체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관심도 가 개인들로 하여금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들 대부분 약간 IT 부품과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 매수세가 확대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IT 관련된 그리고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파라다이스 관련된 종목 쪽으로는 충분히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괜찮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수주 쪽으로는 파라다이스 상당히 좀 잘 매수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의 순매수 동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도 모두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는 수급 특징주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 둘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한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샘, 사실 이 종목은 2013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우상에 대한 패턴, 조정도 잠깐씩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60에서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강한 그 어떤 종목보다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17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샘이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내놓았던 기관 물량이 어제장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는 거, 매수 전환이 지속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더욱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구 관련된 종목 쪽에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경쟁력이 얼마나 강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적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가 하락세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와 반대 양상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 가구 관련된 그러한 업체가 국내 증시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력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토종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지속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연말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42,0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 52주 신고가 재차적으로 경신 랠리 이어지면서 45,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4만 원만 애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61선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대세 추세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신고가 경신 랠리 더 이어질 것이다. 기대해보면서 한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관심 가격은 42,000원대였고요. 목표 가격 45,000원 정도로 일단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4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해도 되겠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로의 증시 미스테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상장하자마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어제 상장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상한가를 나타냈다는 것은 새내기 공모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훈풍을 불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왜 현대로템은 최근 들어서 새내기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상한가를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한가가 다시 한 번 더 또 상한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999년이죠. 현대중공업, 그리고 지금 현대전공, 그리고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이 세 개사가 통합하여 탄생한 회사가 바로 이 현대로템이다 라고 먼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모비리스로부터 중기사업부,
그리고 플랜트 사업부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현재와 같은 모습이 갖춰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2001년부터 소속이 되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일단 도시철도와 그리고 일반 전기동차의 경쟁력이 우수한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습 상당히 익숙하시죠? 바로 KTX 산천의 모습인데요. KTX 산천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로템이다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국내에 그러면 이런 업체는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철에서는 지금 국내 안에서만 지금 이렇게 KTX 산천 같은 모델을 만들었지만 다른 여타의 말씀을 드렸던 도시철도라든지 아니면 일반 전기동차에서는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철도 차량에 대한 제작사 순위가 나와 있을 건데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그래도 이게 상위 10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기조구나 라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그렇게 뒤처지는 않고 있다 라는 부분 아실 수 있겠고요. 1위에 분포되어 있는 이 기업이 얼마 전에 브라질과 한국의 수주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다시 또 한번 넘어가서 철도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철도가 과연 그렇게 장사가 잘 될까? 아니면 충분히 꾸준히 매력적인 시장일까라는 분위기 한번 같이 시장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동차 시장과 그리고 플랜트 시장, 그리고 항공우주, 그리고 철도 시장이 있으면요. 철도 시장도 비교적 탄탄한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시장보다는 훨씬 크고 거기에 대해서 플랜트 시장보다는 작지만 현대로템은 플랜트 그리고 철도 그리고 기계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요 실적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오늘은 또다시 상한가를 갈까 아니면 하한가를 갈까 아니면 하락을 할까 보면 2012년 그리고 2013년에요. 꾸준히 수주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억 원이고요. 그래서 4,500억 그리고 8,180억 그리고 6,691억 이런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일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동차에 대한 일을 대부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런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력으로 상당히 힘들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요. 지금 4년간 차량 고장 건수가 95건, 그리고 차량 하자 건수가 333건이 일어났던 게 바로 KTX 산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KTX 그냥 보통 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온 열차죠. 그 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현대로템이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겠구나 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말고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대로템, KTX 산천, 우리가 좀 자주 보던 기업이구나, 당연히 많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읽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시간에 좀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2분기까지 EPS 대비 지금 PR을 한번 매겨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25.4배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PR 자체 10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고평가된 국면이죠. 하지만 철도라는 그런 국내 독과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치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25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몇 번 안 남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여기에서 좀 더 주가는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면 5분봉입니다. 어제 5분봉을 보시면 상당히 큰 폭의 거래량을 동반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신규적으로 매수를 했던 세력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 쪽에 이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000원에서 37,000원대를 분포를 하고 있고, 그럼 이 지점 자체가 가장 중요한 매물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 거기 위에서 한 번 더 맥점을 한 개 더 잡아본다면 37,200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영역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급하게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이 37,200원의 지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1차적인 파동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겠고, 그리고 하단이 이 파동 자체는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지 않고 곧장 하단으로 내려왔다고 올라간다면 이 파동은 좀 더 길게 나타날 수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단의 이 파동보다는 하단의 이 매물대 35,000원대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조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점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급하게 따라가는 상한가는 배가 빠르게 아파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 우리 천천히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리시더라도 안전한 종목군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출발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CNBC 설문조사 결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자넷 옐런 현 연준 부의장이 벤 버냉키 의장보다 비둘기파적 성향이 더 강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지명자의 다음 달 정도 중순 정도 예정이 된 청문회도 무사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가장 큰 초점은 버냉키 의장과 자넷 옐런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CNBC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헬리콥터 벤보다도 돈을 푸는데 더 인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도 이제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벤 버냉키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좀 비중을 뒀었어요. 또, 물론 실업률도 같이 뒀지만, 비중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쪽이었는데, 이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실업률이 이제 완전 고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는 확률이 높다. 그 얘기는, 헬리콥터 벤이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막 뿌렸던, 살포했던 것보다도 더 심한 살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의중이 FOMC에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FOMC 회의를 하게 되면은 요 근래는 테이퍼링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었는데,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얘기하던 원론적으로 실업률 6.5%에 인플레이션 2%. 이거 딱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FRB 쪽에서도 역시, 이제는 그 테이퍼링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자넷 옐런이 벤 버냉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사실 FMC가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지만 주가가 못 간 이유는 플러스 알파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예상치는 맞았지만 기대치가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넷 옐런이 벤 버냉키보다는 더 비둘기 성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오늘 FMC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역시 벤 버냉키보다는 더 비둘기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넷 옐런 현재 부의장이 실업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이 얼마나 더 낮아지게 되느냐, 고용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벤 버냉키 현재 의장보다도 차기 의장이 됐을 때 돈을 푸는 데 더 인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Round 2. Ready, go! 미국 연준이 하루빨리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고 로렌스 핑크 블랙록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증시 많이 올랐고 버블 수준에 올라와 있다 말씀을 하면서 이제 테이퍼링 빨리 나서야 한다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가의 버블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버블은 네.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지난번에 6,500까지 빠졌다가 지금 15,7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007년도를 기점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버블이 아니죠. 한 1000포인트 정도 더 오른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버블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어쩌면 이 사람은 버블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 핌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테이퍼링 수순은 아닙니다. 테이퍼링은 아마도 빠르면 내년 3월이고요. 늦으면 내년 하반기나 아마 가능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떨어지는 속도가 있고 또 실업률에서 구직 포기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걸 본다면은 테이퍼링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 또 주가의 어떤 상승 파동으로 봐도 최소한 16,800 이상에서 테이퍼링 진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핌코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버블 수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이퍼링은 당장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러야 내년 초가 되겠고 테이퍼링 시작 시점 늦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블에 대한 우려 굉장히 많으신데요. 블랙록 회장님 걱정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경기 침체 터널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유럽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니온 게이저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럽과 또 한국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말이었는데요. 니온 게이저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쪽으로 시장에 투자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7주 연속으로 네, 그 순이입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근거로서는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 지연되면서 저리의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이 사실 지난번 셧다운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내년 2월 7일까지는 모릅니다. 그건 또 그때까지 또 싸움을 물론 잘 될 거라고 보지만 또 정치적인 논쟁이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함을 피해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은 돈은 어차피 돌아야 되는데 미국은 약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서 생각을 해서 아마 유럽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유럽의 10년물 국채금리,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7%에서 4%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경제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또 지난번 테이퍼링 가능성에서 언급이 벤 버냉키 의장이 나올 때
신흥국가에서 자금이 막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유럽 쪽으로 많이 흘러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시장이 아주 저평가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아직 버블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종목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못 올라온 종목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유럽 시장도 고행진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저는 사실 유럽 시장보다는 네. 시장에서 왕따를 당했던 우리나라가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사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에 진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어쩌면 유럽보다도 더 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말씀해 주시면서도 한 번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한국 시장이 오히려 더 유럽 시장보다는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